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조실 부모하고 둘이서 의지하고 사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아직 아이도 없이 서로 의지하며 지아비는 밭일하고 아내는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다. 여보, 오늘은 콩밭에 가서 풀 좀 뽑고 새가 쪼아 먹는 것을 쫓고 오겠소. 그러세요. 저는 집에서 당신 옷을 좀 기우고 있을게요. 네, 다녀오리다. 남편은 홈이며 낮이며 연장을 챙겨 콩밭으로 가고 집에서는 각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하고 물 깃고 앞마당 빗질도 깨끗이 해놓았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정갈한 살림살이였다. 한날은 남편이 논에 물대러 갔다가 저녁이 되어 해가 어수룩하게 지기 전에 어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삽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기 큰 선앙당 나무 주위에 둘러앉아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한결같이 벌그대대한 낯빛을 하고는 수군수군 얘기꽃을 피우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무리에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기에 다저녁에 이리들 모여 있는 것이오? 큰일이라도 난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밭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재가 글쎄 저 깔딱고개를 몇 개 넘어 어느 집에서 나이 든 아비를 그마 100냥에 팔 테니 사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나는 아재 농치지 마소. 세상 천지에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오? 했지. 그 아재 허허 웃으며 나도 그리 생각했는데 이 두 눈으로 대문짝만하게 방이 붙은 것도 확인하고 오는 길이라네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재 뜻은 밥 먹고 신소리한다 생각했지. 그게 진짜일 줄은 새카맣게 몰랐네 그려. 시방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라오. 나 원참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어느 막대 먹은 자식이 낳아주고 길러준 본인의 아비를 그마 100냥에 팔아넘긴단 말이오. 도통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말이구먼. 팔아먹는다고 누가 노인네를 산단 말이오. 그마 100냥이 있으면 우리 부모 처자식 입에 쌀 한 톨, 떡 하나라도 더 넣어주지. 왜 남의 부모를 돈 주고 데려온단 말이오.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집에 갈 생각도 않고 떠들썩하게 얘기가 끝이 없었다. 모두들 하는 그 얘기에 남편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가봐야겠다 싶어 방이 붙어 있다는 담벼락으로 발을 돌렸다. 도착하니 사람들의 말은 과히 틀림이 없었다. 눈을 씻고 봐도 방에는 큰 글씨로 누구든 금화 100냥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비를 팔겠으니 돈이 마련된 사람은 본인을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겨우 그 방을 확인하고 난 남편은 깊은 마음에서부터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낳아준 아비 어미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손길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여 평생의 한인데 어떤 이는 제 아비를 돈을 받고 남의 집으로 쫓아 보내버릴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니 세상사 인간사 참말로 모를 일이구나. 그날 방이 붙은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역시 혀를 끌끌 차며 눈을 토끼처럼 뜨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어찌 그런 되도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요? 삼신할매가 정해주고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비를 통하지 않고 어미의 배를 빌리지 않고 태어난 자식이 없을 수 없거늘 이제 다 자라 제 아비가 나이 들어 힘없고 쓸데없다 팔아치우려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가 있다니. 나도 사람들이 수군될 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흘러든 괴이한 거짓 소문인가 했소. 설마 그런 자식이 있을까 했는데 방을 써붙인 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더이다. 어찌 그런 일이 생긴 건지. 먹던 밥숟가락도 내려놓고 어찌하나 깊은 한탄을 하던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였는지 놀라운 말을 꺼냈다. 서방님, 자신의 아비를 팔아넘기려는 그 아들놈의 심보는 말해 무엇 하겠나요? 그보다도 그런 자식을 둔 그 아비가 어떤 마음 상태일지가 걱정이에요. 조실부모한 우리 부부 나서서 그 아비를 모시고 와 우리가 따순 밥 지어드리고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도 집으로 돌아오며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던 건 아니오. 허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형편이 넉넉치 않아 금화 백냥을 구할 데가 없으니 그것이 태산같이 크게 느껴질 뿐이오. 우선 집에 있는 세간살이 중에 돈이 되는 건 좀 팔고 나머지는 나서서 빌려보는 건 어떨까요? 빌린다 한들 어디 가서 빌릴 수 있을까? 또 갚을 수는 있겠소? 세상 천지에 고아로 아비 없이 자랐는데 아비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타박하지 않고 그리 발벗고 나서 준다면 나도 망설일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 늦지 않게 당장 움직일까요? 그럽시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섭시다. 그날부터 어진 부부는 아비를 모실 돈을 구하기 위해 고개에 고개 넘어다니며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녔다. 옆마을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당도해 내외는 돈을 꾸어 볼까 해서 기와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뉘시오. 우리는 옆마을에서 온 부부로 돈을 좀 꾸러왔소. 다짜고짜 돈을 꾸러왔다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이오. 이 고을에도 방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1000냥에 아비를 판다기에 우리가 그 아비를 모셔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 1000냥을 꾸러온 거요. 별 미친 내외를 다 봤네.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다들 욕하고 말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 늙은 남의 아비를 금화 100냥씩이나 주고 데려온단 말이오. 게다가 당신네들은 그 돈도 없어 돈을 꾸어서라도 데려온다니 제정신이요? 그런 한가한 소리나 듣고 있을 시간 없으니 이 집에서 썩 나가시오. 돈은 꼭 갚을 테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마음을 고쳐먹어 주시오. 일 없다지 않소? 이렇게 부잣집들에서는 돈이 있어도 엽전 한 입 빌리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며 쫓겨났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그러시오. 이 마을에서 돈을 좀 빌릴 데가 있겠소? 다짜고짜 돈을 빌린다니 무슨 맹랑한 소리요. 연유라도 들어봅시다. 금화 100냥을 주고 노인을 사오려고 그러. 자기 아비를 금화 100냥에 판다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내외가 모시고 와 복량하며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다하며 살아보고 싶어 그러. 저런 후레자식을 봤나. 자기 아비를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해? 그래도 댁네처럼 그 아비를 모셔올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천번만번 다행이오만 보다시피 내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우이. 그래도 자네들의 마음이 기특하니 내 마누라 명주옷이나 한 필 해주려 모은 돈 5냥을 빌려드리겠소. 거 옷이야 다음에 마련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렇소.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없이 사는 집에서는 어찌 그리 장한 생각을 했느냐 대단타 하면서도 가진 것이 없으니 대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나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에게서 돈이 필요한 연유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보태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저찌하여 집 떠나와 수개월을 고생한 부부는 겨우겨우 금화 100냥을 모을 수 있었다.
여보, 드디어 금화 백냥을 모았소. 바로 그 아비를 판다는 집으로 갑시다. 방 붙이고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그 길로 부부는 곧장 험한 고개를 몇 개씩 넘어 아비를 팔려는 집으로 향했다. 몇 날 며칠 고생하여 당도한 곳에는 형체가 쓰러져가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안에 누구 계시오? 부부는 살며시 키낮은 쌀이담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다. 조용하던 초가집 방문이 열리며 기골이 장대하고 낯빛이 밝은 어르신이 나왔다. 어인일로 오셨소. 찌들어 있을 중년을 생각하였으나 구김이 없는 건장한 어르신이 나서자 무언가 잘못된 건가 생각이 미친 남편은 혹시 실수할까 싶어 용건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걸음에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마시러 왔습니다. 하고 둘러댔다. 허허, 그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남편은 풍채 좋은 어르신이 떠다준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은 마땅에 흩뿌리며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어르신. 고맙다 인사를 하고는 초가집을 나서고 집에서 좀 멀어지자 안사람이 입을 뗐다. 서방님,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여 아비를 모시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제와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나요? 아까 그 어르신께 어찌된 영문인지 여쭈어나 봅시다. 그럽시다.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 나도 모르게 애꿎은 물만 마시고 나왔구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초가집을 찾아가니 마당에 나와 있던 노인이 반기며 물었다. 어찌 다시 오시었소? 어르신, 하나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는 이 집에서 아비를 금화 백냥에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럼 맞게 찾아오셨소?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결례를 범할까 싶어 아까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저희가 모셔가고자 합니다. 그럼 아비를 모셔가기 위해서 금화 백냥은 준비되었소? 물론입니다. 좀 더 빨리 아버지를 모셔가고 싶었는데 이 금화를 마련하느라 몇 달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리저리 다니며 힘들게 고생해 모은 금화 백냥을 어르신 앞에 내놓았다. 어허, 이거 참, 내 오늘에서야 내 참 아들, 참 며느리를 만났구나. 노인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영문을 모른 채 입을 벌리고 그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던 부부에게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마을 최고의 갑부라네. 부모를 여의고 슬하에 자식도 없어 홀홀 단신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다. 참 아들 며느리와 같이 내 부를 같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을 붙이게 되었다네.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으로 우리 효부 아들 며느리를 몸고생 마음고생 시켜 미안하구먼. 그러나 이제부터는 걱정 마시게. 노인은 금화 백냥에 웃돈을 얹어주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라 했다. 부부는 노인에게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비의 사랑을 그득그득 넘치도록 받았고 노인은 부부에게서 보양받아 얼굴에 있던 주름이 모두 펴지고 흰머리도 검어지며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부부의 아이들도 해마다 태어나 집은 곧 유복해지고 마을 몇 리를 지나서도 이 부부와 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한다. 지금도 그 자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며 예의 바르게 지낸다고 한다. 어느 한 고을에 서울에서 대감으로 있다가 낙향한 삼천갑부가 살고 있었다. 두 내외 늙음하게도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밤낮으로 수심에 잠겨있던 중 선산을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드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내외 슬하에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옵소서. 그렇게 100일을 선산이 닳도록 오르내리며 드린 정성스러운 기도가 통했는지 50살이 된 마누라에게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오니 이보다 기쁠 수 없었다. 대감, 이제 우리도 하늘이 점지해준 자식이 생겼구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하하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니 두 내외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다. 아니, 그렇게 무거운 걸 들며 쓰나 아래 것들 시키시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허, 복중에 우리 귀한 자식이 있거늘 쉬시오. 그저 편히 있으시오. 대감의 극진한 보호 속에 아내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하며 10달을 품었다 낳고 본즉 아들이었다. 아들이요. 정말 고생 많았소 부인. 아직도 꿈만 같아요. 우리 자식이 생기다니. 이리하여 두 내외는 손에 쥐면 꺼질까 펴면 날아갈까 이 손에서 저 손에 이 등에서 저 등에 업어 키우며 금이야 오기야 했더니 도령은 제 손으로 뭐 하나 하는 게 없었다. 밥 먹여줘. 옷 입혀줘. 업어줘. 제 또래 아이들은 한창 뛰어다니며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때에도 도령은 제 발로 흙도 밟고 다니지 아니하였다. 3살적 버릇이 80에 간다고 10여 살을 먹어서도 앉은 자리에서 집의 하인들을 제 마음대로 부렸다. 밥 먹여줘. 옷 입혀줘. 업어줘. 아휴, 도련님. 이제 도련님도 벌써 10살입니다. 스스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하셔야지요. 뭐야? 하인 주제에 감히? 너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를 테다. 이렇게 쩍하면 애비에게 고자질하는 터에 안팎 사람들의 욕먹기를 밥 먹듯 하였다. 그렇게 제 몸을 금덩이처럼 아끼는 도령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두 내외의 귀한 아들이 그만 몸져 자리에 눕더니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않았다. 얘야, 왜 그러느냐? 어디가 아픈 게야? 모르겠습니다. 소인 그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고칠 게 아니냐. 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어허, 이런 답답한 일이. 귀한 아들이 몸져 누웠으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본인도 모르니 어찌할 방도가 없어 부자 내외는 등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래도 귀한 아들 살려야겠다. 이래저래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아들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다. 하다못한 대감 내외는 무당을 불러와 구술하였다. 무당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고 방울을 힘껏 흔들며 사방팔방으로 펄쩍펄쩍 뛰었다. 잡기들아, 썩 물러거라. 억울한 혼을 달래줄 터이니 도령을 놓아주고 구천을 떠돌던 홀령들아, 한을 풀고 황천세계로 건너가거라. 그렇게 한바탕 떠들썩하게 구술하고 며칠이 지났다. 어찌 차도가 있는 것 같소? 전혀요. 도령의 병세는 여전하였다. 이번엔 점쟁이를 청해 점을 치고 용한 의원을 다 청해드리고 세상에 좋다는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다 썼으나 백약이 무효해서 100사람이 머리만 젖고 돌아갔다. 여보, 이대로 내려가다간 가산만 탕진하고 우리 귀한 아들마저 잃겠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제는 어찌 해야 할지 나도 도통 모르겠소. 두 내외 시리에 빠져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머슴으로 사는 한 총각이 주인 내외에게 말했다. 나리님, 저한테 병을 뗄 방책이 있습니다요. 그 방책대로 하면 도련님의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질 것입니다요. 아니, 그게 참말이냐? 네, 참말이니 걱정 붙들어 매셔요. 그래, 빨리 말해보아라. 그 방법이 무엇이더냐? 그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요. 무예냐? 날 장가들여 주시오. 그런 건 염려 말아라.
내일이라도 영광이 찬 처녀에게 장가 보내줄 터이니 어서 병만 떼주렴. 그런데 병을 못 떼면 너도 이 집에서 종신머슴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련님의 병은 영영 떼지 못할 줄 아십시오. 그래, 알겠다. 꼭 그렇게 할 테다. 어서 약이나 구해다오. 주인이 독촉하자 머슴총각은 정색하더니 약은 먼 곳에 가 구할 것도 없고 바로 이 집 돌각담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약인즉 불사약입니다요. 누구든 그 약을 먹으면 어떠한 중병이라도 낫지요. 뭐시? 우리 집 돌담 밑에 묻혀 있단 말이냐? 내 즉시 가서 파헤쳐야겠다. 대감마님,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셔요. 한시가 급하다. 어서 고하거라. 하지만 그 불사약은 병자가 직접 허물고 파내야 즉효하지 남이 파내면 효과를 못 본답니다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도령은 발끈하여 성을 내었다. 소자는 못하옵니다. 그리 고생스러운 일을 어찌합니까? 저 종놈을 시켜 꺼내라 하십시오. 네가 살려면 꼭 네가 직접 돌각담 안의 약을 꺼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어서 일어나 힘을 내보거라. 귀한 몸인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허,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얼 꿈을 대는 게냐. 이리 신랑이 할 힘이 남아있으면 냉큼 일어나 돌을 들어 하나라도 옮기거라. 도령의 말이라면 오냐오냐 하던 대감내외도 더는 지체할 수 없어 하기 싫다 뻗대는 도령을 채근하고 나섰다. 어쩔 수 없이 도령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을 허물기 시작하였는데 평생 놀고 먹던 자식이라 돌멩이 5개를 옮기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갈증이 나 참을 수 없었다. 목이 너무 마르네. 물 가져와라. 그래서 처음엔 숭늉 더사발을 마셨다. 물맛이 이리 좋았던가? 갈증은 푼 도령은 다시 돌을 다르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돌을 옮기던 도령은 저녁편에는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다. 언제 아파서 누워 있었냐는 듯 고봉밥을 다 비우고는 어디가 아프다 칭얼댈 시간도 없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이렇게 사나흘 일하였는데 부자의 아들은 일할수록 힘이 나고 밥도 더 당기었다. 그래서 돌각담을 다 옮겼을 때는 혈색이 돌고 병도 가신 듯 하였다. 아니 이 사람아, 인젠 돌각담을 다 허물었는데 왜 불사약은 보이지도 않나? 주인이 묻자 머슴총각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리님, 본래 인간이란 일하고 살기 마련인데 도련님은 고이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니 어찌 밥맛이 나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요? 일하자 병이 떨어졌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불사약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말에 주인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옳거니 자네 그 말이 참말이네 그래. 일이 불사약이고 말고 하고 감탄하였다. 그 뒤 주인은 일단 아들이 자리에 들어 눕기만 하면 얘야 너 요새 그 좋은 불사약을 왜 쓰지 않느냐 하면서 일을 시키더라고 한다. 한편 머슴은 대감마님이 맺어준 처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어느 가난한 집안에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없는 살림에도 곱게 키운 딸 하나가 어느새 관연하여 짝을 맺어줄 때가 되었다. 이 딸은 보기에도 좋지만은 마음씨도 고와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전부터 눈여겨보던 중매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내외에게 드나들며 혼처를 읊어댔다. 요 고개 넘어 큰 마을에 홍기창 건장한 총각이 있는데 내 중매 한번 넣어보리다. 저자가 이리 고운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서둘러 좋은 혼처에 시집 보내야지. 이리 넉놓고 있어. 부부는 어느 곳으로 딸을 출가시켜야 할지 고민하는데 한날은 목탁 소리가 나 마당에 나가보니 스님이 보시해 주십사 찾아왔다. 옳거니 스님에게 어느 집 자제가 우리 딸과 잘 맞는지 물어봅시다. 그리하여 노부부는 중에게 딸의 사주를 청하였다. 잠깐 생각에 담긴 듯 하던 중은
저자는 지금이 딱 공기이니 더 늦기 전에 좋은 자리로 출가시키는 게 낫겠소. 그런데 왜 말을 하다 마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허나 처자와 맺어주고 싶다던 감나무집 총각과는 사주가 어긋나니 그 집으로 들어가면 며칠 이내 홀령이 되어 구천을 떠돌 것이요. 에그머니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여보. 그 많은 총혼자들 속에서 감나무집 총각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궁합을 물었던 것인데 죽을 신수라 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스님, 우리 딸에게 어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오. 다급해진 내외가 다그치자 중은 시침을 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감나무집 총각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녁 이 집 처자가 감나무집에 들른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 가보았지요. 그 할아버지의 혼이 처녀에게 붙어 심술을 부리며 못살게 굴기에 조만간 홀령이 될 거라 한 거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우리 딸만 간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보았을 텐데 왜 하필 우리 딸한테 혼이 붙었단 말인가. 글쎄 어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죽은 혼이 우리 딸에게 붙었다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인고. 내외는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하였다. 짐짓 모른 채 하며 중은 내외에게 위한답시고 슬며t 해결 방도를 내놓았다. 너무 걱정 마시게. 처자의 늙은 부모들이 부처님께 정성이 지극한 고로 가히 살아날 가망이 있노라. 아, 정말입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방도를 알려주옵소서. 두 부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덮주고 엎드리더니 정성을 다해 빌었다. 저 감나무집에 죽은 혼이 마침 부처님 오신 날 처자에게 붙었으니 그 혼을 달래려면 중에게 시집 보내시오. 이렇게 운을 띄운 중은 제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집을 나서려 하였다. 중의 말을 들은 부모들은 그만 어기 막혀 한동안 말 못하다가 중이 가려 하자 급히 달려가 가사를 잡아당기며 간청했다. 스님, 이대로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우리 딸을 데려가셔야지요. 저는 그저 처자의 사주가 보여 안타까워 얘기해드린 것이지요. 어찌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제가 관연한 처자를 데려가겠소. 그러면 어찌합니까? 여기는 스님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외진 곳이니 스님이 우리 딸을 데려가 살을 풀어주소서. 이거 참 곤란한데. 중은 좋으면서도 짐짓 한 발 빼었다. 그러자 안이 단 부부가 더욱 애달아 자기 딸을 데려가 달라 간청했다. 그러시다면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처자를 데려가도록 하지요.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부부는 이제는 되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중은 시커먼 속내를 감추며 얼씨구나 쾌재를 불렀다. 부부는 스님을 몇 날 며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스님이 떠나는 날 처자를 딸려 보내었다. 이리 훤한 대낮에 중이 처자를 데려가는 건 보기 좋은 일이 아니니 괴짝을 하나 마련해 주시지요. 그리하여 중은 처자를 넣은 괴짝을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본디 왔던 절간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중은 굽이굽이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나 예쁜 처자를 얻은 마음이 기쁘니 하나도 힘든 것이 없고 오히려 날아갈 듯 발이 가벼웠다. 그렇게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급한 굽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중은 불안하고 급박해진 마음에 자기의 검은 속내가 탄로날까 여인이 든 괴짝은 그대로 벗어두고 제 한 몸 쏙 빼나가 멀리 도망을 갔다. 곧이어 중이 있던 곳으로 당도한 총각과 종복들이 깊은 산에 큰 괴짝이 놓여있는 걸 보고는 괴이하여 다가왔다. 빙 둘러 괴짝을 열어보니 이게 웬걸? 그 안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있었다. 아니, 당신은 왜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게요? 시주하시라 집에 들린 스님이 말하길 제가 곧 죽을 사주인데 스님에게 시집 가는 것이
액을 떼울 수 있는 방도라 하여 그 스님에게 실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처자를 살리고픈 좋은 뜻으로 그리하였다면 떳떳하게 데리고 가지 이리 괴짝에 넣어 몰래 숨기고 가겠소? 게다가 인기척에 이리 버리고 도망쳐 간 걸 보니 그 시커먼 속내가 들킬까봐 그랬겠지. 중에 하는 양을 모두 간파한 총각은 처자를 괴짝에서 빼내고 종복들을 시켜 괴짝 안에 사냥을 마치고 잡아가던 호랑이를 대신 넣어두고는 괴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양 처음처럼 그대로 두고 처자를 데리고 산을 떠났다. 중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해가 기울자 살금살금 괴짝을 버려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웬걸 그대로 있어 반가운 마음에 단순에 들쳐업고는 다시 절간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그려. 이렇게 몇 번을 이어지다니. 허허허. 싱글벙글 중은 밤늦게 도착한 작은 사찰에서 괴짝을 내려놓고는 본격적으로 처자와 만날 시간을 준비하였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낯을 씻고 땀에 절은 가사를 갈아입고 둘이 먹을 주한상도 차려 방으로 들고 왔다. 이보시게 이제 우리 둘밖에 없네. 괴짝 안에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 나오시게 하며 괴짝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며 중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앞발을 들이미는 호랑이를 보자 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판이니 계속 그리 얼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얼른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뜀박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좁은 괴짝 안에서 성이 날대로 난 호랑이는 중을 쫓아가 있는 대로 화풀이를 하며 울부짖었다. 결국 중은 얼마 못 가 호랑이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으니 그 염오한 마음도 같이 사라졌다. 한편 괴짝 안에 처자를 집으로 데려간 총각은 놀란 마음에 병이 난 여인을 별채에 들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조반, 오반, 석반을 나르며 차도가 있는지 살피는데 진정된 처자의 말소리와 용모가 남달라 연모하는 마음이 절로 일었다. 놀란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소? 네, 소녀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귀인의 은혜를 입어 큰 화를 면하였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으나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소. 그동안 나는 마땅한 혼처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내가 정을 줄 일을 찾지 못했다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당신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부부의 연을 맺는 건 어떻소? 저를 구해주실 때부터 귀인에게 달린 목숨이었나이다. 어찌 그 청을 거절하겠나이까? 슬며t 총각을 올려다본 처자는 보무당당한 총각이 마음에 들어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떨구었다. 네, 자네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 혼례를 올릴 준비를 하시게. 네, 따르겠사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남 동녀 딸의 자초지정을 들은 부부는 중의 계략에 기함을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 출가하게 되어 이보다 기쁠 수 없었다. 여인과 총각은 달포 뒤 혼례를 올렸고 처자는 지난날 중의 등짝에 꿰어 괴짝에 갇혀 지나던 길을 꽃가마를 타고 지나게 되었다. 한 고을에 만석군 양반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부자인지 그 마을에서는 이 양반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니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전답이 많아 자리에 서서 내다보면 그 끝이 없이 몇백 리나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이 양반의 욕심도 끝이 없었다. 흉년이 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쌀을 꾸러 오는데 그걸 못 갚으면 그 집 사람들을 데려가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니 마을 사람들 부지기수가 그 양반의 종놈 신세였다. 그 중에도 가세가 기울고 기울어 대대손손 가난한 총각이 있었다. 어찌 같은 처지의 안악을 만나 혼례는 올리고 살림을 내었으나 어찌나 살림이 궁한지 둘이 같이 배 골고 손가락 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 빈곤한 와중에 양가 부모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 해에 모두 돌아가시자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내외는 한 푼도 없는 살림에
제를 지낼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만석군 양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천냥을 꾸어 양가 부모를 무사히 극락으로 가시도록 제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이 천냥이지 그 큰돈을 꾸었으니 갚을 길이 막막하여 제를 지낸 다음부터 남편은 시름시름 앓으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만석군 양반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쏘대며 책자에 적힌 대로 빚을 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이놈! 너는 지난해 장자가 아프다고 살리기 위해 백냥을 꾸어가고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 올해도 갚지 못한다면 장자를 우리 집 머슴으로 데려가겠다. 아이고 대감님, 제발 그것만은 아니됩니다. 병이 낫긴 하였으나 몸이 허하여 송아지 마냥 픽픽 쓰러지니 어찌 대감님 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요? 그럼 허우대 튼튼하고 밥 적게 먹는 다른 아이를 보내거라. 아이고 대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꼭 백냥은 갚겠습니다. 갚고 얘기해라. 갚고. 만석군은 아량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가 꾼 돈을 갚으라 독촉하는 집집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눈물을 찍어댔다. 이 내외도 신압으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는 걸 아는지라 어찌 애가 타지 않을까. 급기야 남편은 자리에 드러누워 방도를 찾기 시작했으나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 한 세월 묶여 사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만석군이 천장을 빚진 내외를 해가 뜨기도 전에 찾아왔다. 서방은 어디 가고 혼자 이리 분주하냐? 아직 방에서 기침 전입니다. 뭐시? 해가 중천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은 생각은 않고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냐? 만석군은 제 집 드나들듯 막무가내로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과연 남편은 아내가 말한 대로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만석군이 와도 아른 채도 하지 않고 일어나 인사도 없었다. 이놈이 무엇을 잘못 먹었나? 냉큼 일어나 절하지 못할까? 아이고, 나리님 오셨습니까? 무엇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벌떡 일어나 윗자리에 보시고 잘못을 고해야지. 뭘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냐? 나리님, 제가 어쩌녁에 하도 중한 꿈을 꾸느라 오늘 이리 늦장을 피운 것입니다. 어디서 애꿎은 꿈타령이냐? 괜히 신소리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 일해서 내 돈 천냥을 갚으란 말이다. 나리님, 지금 천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중한 꿈을 꿔서 안 그래도 나리님을 찾아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잠이 덜 깨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냐? 천냥이 중하지 네 꿈이 중하단 말이냐? 천냥보다 값진 꿈입니다. 이 꿈 얘기를 들으면 나리님 저한테 천냥을 도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가 그리 얘기하니 내 들어는 보겠다만 만약 들어보고 영 아니올시다 싶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내도 같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압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훤히 떠오르는 좁은 방에서 가난한 남편의 간밤에 꾸었던 꿈 얘기가 시작되었다.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글쎄 죽어서 간다는 황천을 다녀오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캄캄하게 생긴 저승사자가 이리저리 소인을 끌고 다니는데 저 세상 구경은 다 하고 왔습죠. 멍멍 개꿈이지 싶다만 그래 저승에 갔다니 뭘 보고 왔느냐. 특히 자잘하게는 많이 보았지만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먼저 데려간 곳은 하얀 복사꽃이 만발한 정원에 빛깔 좋은 비단옷을 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릉도원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에는 산의 진미에 향기로운 술까지 없는 게 없었사옵니다. 천상의 시녀들이 시중을 들며 멋들어지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모두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고 화색이 돌며 즐거워하더이다. 거기에 있는 음식과 술들은 먹으면 영을 맑게 하고 천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어찌 여기로 올 수 있었냐 물으니 저승사자가 말하길
살아생전 남에게 덕을 베풀어 공덕을 쌓아야만 올 수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만석군은 남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느덧 자신도 그런 무릉도원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들며 솔깃하였으나 짐짓 침드렁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을 보았느냐? 어휴, 말도 마십시오. 그 다음엔 온통 불이 사방으로 치솟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돌아 나오려는데 글쎄 누가 저를 잡고 놓아주지 않더이다.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는데 이보게 김서방 날세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그 말에 그제의 얼굴을 보니 글쎄 대감님의 선친과 조부장님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뭐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그 끔찍한 곳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단 말인가? 말씀드리기 송구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버님, 할아버님. 만석군은 미어지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한탄을 늘어놓았다. 대감님, 중요한 것은 대감님의 선친과 조부장님이 저에게 우리 아들에게 꼭 전해주라 간곡히 청한 말이 있어 대감님에게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조부장님이 저를 붙잡고 우리 손주는 나와 지 아비꼴 나지 않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귀히 여기라 전해주시게. 아랫사람의 과오도 넓은 마음으로 눈감아주고 백리 안의 사람들 살림살이에 마음 쓰며 배골른이 없도록 보살펴 널리 덕을 쌓으라 전하시게. 그러면 그 공덕으로 나와 아비도 이 험한 곳을 벗어나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대감님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미리 손주 꿈에 찾아가 자네 얘기를 들으라 해놓을 테니 염려 말게. 내 말을 꼭 전해주어야 하네. 자네가 내 말을 전해주러 가면 손주가 천냥빛을 탕감해 주는 건 물론 고맙다며 자네에게 천냥을 더 얹어줄 걸세.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대감님은 간밤에 조부와 선친이 나오는 꿈을 꾸지 못하였습니까? 그게 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더니 조부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모양이구먼. 아버님과 조부님이 오로지 돈만 쫓으며 워낙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험하게 구셨는데 돌아가셔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계실 줄이야. 대감님이 선친과 조부장님을 그곳에서 무릉도원으로 보내주셔야지요. 그래야 하고 말고 자네가 나를 구해준 건 물론이고 내 부친과 조부모님까지 구할 수 있게 해주니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조부님이 말씀하신 천냥과 함께 쌀과 옷가지 등을 챙겨 보낼 테니 내 성의를 받아주시게. 그리 마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감님. 자네가 한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네. 내 이제 다른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넓게 쓰고 돕고 살겠네. 만석군이 돌아간 뒤 김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꿈으로 천냥빛을 갚은 건 물론이요. 천냥에 더해 곡식과 옷감까지 받았으니 어찌 기특하지 아니할까. 집으로 돌아간 만석군은 그 후로 베풀고 또 베풀며 살았으니 고맙다 인사하러 오는 고을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릴 적부터 사귀어온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한 친구는 고을 제일 가는 부유한 양반 가문이고 다른 한 친구는 이름만 양반이지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바람이 들이치는 집에 살며 가진 거라곤 양반이란 허울뿐이었다. 두 친구가 자라서 이팔 청춘이 되자 부유한 양반집 아들은 한양에 좋은 스승을 찾아 글공부하러 유학을 가고 가난한 집 아들은 글공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책 대신에 먹고 사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다 나이가 차 아내를 얻어 혼인을 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양친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니 살아생전 양친을 보양하느라 집에 빚만 쌓이자 열심히 살아볼 생각은 접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다. 그러니 기울던 가세는 더욱 기울어 눈뜨고 보기 처참한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채근하였다. 여보, 쌀독을 팍팍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은 지 오래인데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도 돌아가신 부모님 뵙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어찌 술독만 끼고 사십니까? 궁상맞은 아내의 말에도 못 들은 척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술을 들이부으며 지내다 결심한 듯 얘기했다. 한양으로 유학 간 내 친구가 평양 감사가 되었다니 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 예정을 생각해서 기꺼이 도와줄 것이오. 남편은 평양에 가는 인편에다 친우에게 서신을 보내었다. 이복의 친구 잘 지내고 있는가? 나 김아무개가 다음 달 초 하루에 평양으로 자네를 찾아갈 터이니 만나세. 그 서신을 받은 평양 감사는 친구의 속셈이 빤하였다. 가사는 돌보지 않고 술만 진탕 마신다더니 이제 살림이 궁해지니 나를 찾아와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으려 하는구나. 네, 친우를 저버릴 수는 없으니 도와주기는 하되 술을 끊고 제대로 사람 노릇하게 해주어야 참된 친구라 할 터인데. 평양 감사는 여러 날 국리 끝에 평양에서 제일 간다는 기생을 불러 친구가 오는 길목에 주막을 열고 기다리다 친구가 오면 붙잡아 두고 술을 진탕 먹이라 일을 꾸몄다. 가난한 친구는 없는 살림에 여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아내의 하나 남은 은반지를 팔아 그날로 짐을 꾸려 평양으로 향했다. 사나흘 정처 없이 걷다 드디어 평양 초입에 다다랐으나 해가 저물어 쉬어가야지 하는데 마침 앞에 보이는 주막으로 들어서며 주모를 불렀다.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시어요. 대답을 하며 안에서 나오는 주모를 보니 천하절색의 미인이었다. 술은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당연히 마셔야지. 사내라면 앉은 자리에서 술독 두세쯤은 너끈히 비워야지. 허허허. 옆에서 시중을 드는 주모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가난한 친구는 국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연신 술잔만 들이키며 자신이 취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어느 결에 술이 깬 가난한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이 세상이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저 세상에 온 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왕님. 대왕이라니 나는 모월 모일 모시에 태어난 김아무개란 사람으로 평양에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소만. 저희가 기다리시던 대왕님이 맞으십니다. 선대왕님의 부재로 지금 성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새로 대왕님이 오셨으니 성계를 무탈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자칭 성계의 사람들이 쭉 늘어서며 가난한 친구에게 머리를 읊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버드나무 늘어지고 꽃잎이 휘날리며 곁에 있는 이들은 하늘하늘하고 치렁치렁 늘어진 옷을 입고 이리저리 어리되었다. 가만 보니 이곳이 이승이 아님은 확실하였다.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대왕님이 보시고 성계를 친히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얼결에 신하가 건네준 책자를 받아 들고 들춰보려고 하였으나 어디서 크게 풍악이 울리더니 무희 여럿이 우르르 들어와 춤을 추고 곁에 있던 성계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마시고 즐기는 통에 가난한 친구는 거기에 휩쓸려 매일매일이 술이요 또 술이었다. 성계의 대왕이란 것이 할 일도 없이 이리도 팔자 늘어지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라니 이 무슨 횡재란 말인가. 가난한 친구는 어느새 아내와 친구는 있고 흥청망청이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달포가 지났다. 한편 이 일을 모두 꾸민 평양 감사는 가난한 친구가 성계의 대왕 노름을 하며 혼을 쏙 빼놓고 있는 사이 하인들을 시켜 큰 관을 짜게 하고 그 안에는 포목과 돈을 가득 넣으라 일렀다. 나리님, 말씀하신 대로 관 안에 돈과 포목을 가득 넣고 뚜껑을 닫아 못지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오냐, 이제 그 관을 내 친구 김아무개네 집으로 상여처럼 메고 가
내려놓고 오너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친구네 집으로 관이 출발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게의 대왕 노릇하던 가난한 친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탕 즐기다 잠들었는데 오슬오슬 추워 잠에서 깨어나 보니 매일 잠들었던 비단 금침이 아니라 흙바닥이었고 자신의 옷도 평양으로 올 때 입고 왔던 그대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귀신에 홀린 겐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주막은 온데간데 없고 하룻밤 꿈인가 주모에게 단단히 속은 겐가 어림짐작해보다 아차 싶어 평양감사 친구를 만나러 급하게 출발하였다. 이보게, 내가 왔네. 누구시오? 나는 자네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소만. 왜 그러는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앞집 뒷집 오가며 몇십 년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 이리 무정하게 내치려고 하는 겐가? 내게 그런 친구가 있긴 했소만 그 친구는 가정을 귀히 여기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에 아내와 친구와의 약조를 우습게 여기는 이는 아니었소. 내 늦은 건 미안하네. 허나 나도 주모에게 속아 일이 그릇된 것이라네. 속았다니 그게 자네의 뜻이 아니었단 말인가? 평양감사 친구의 호통에 가난한 친구는 입이 합죽이가 되었다. 친구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었다. 아내고 친구의 약속이고 내팽개치고 주모에게 홀리고 성게 대왕이랍시고 술판에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댔던 것도 모두 자신의 뜻이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요. 그게 싫다고 뿌리치고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웬일인지 자신은 억울하고 당하였다 생각이 들어 이걸 어찌 해명하랴 머리를 굴리는데 신이도 지조도 없는 자네와는 더 이상 대거리도 하기 싫으니 썩 물러나게. 평양감사 친구의 서릴발 같은 명에 가난한 친구는 주위 하인들에게 덜렁 들리어 대문 밖으로 내쳐졌다. 이런 매정한 놈을 봤나? 중마고우라 먼 길 찾아왔더니 남보다 못하구나. 내가 굶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더 이상 내 놈에게 손 벌리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잘못은 가려두고 믿었던 친구에게 문전박대 당했다. 괘씸한 생각에 가난한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욕지기를 해대고는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보니 동네가 들썩들썩하였다. 무슨 일인고 싶어 더욱 걸음을 재촉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집에 큰 관짝이 놓여 있었다. 평양감사가 보낸 관짝이 막 도착해 마당에 들여놓으니 아내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어찌된 일이냐 물어도 관을 들고 왔던 시종들은 묵묵부단 말이 없고 그저 평양감사님이 보내서 지고 왔을 뿐이요 할 뿐이었다. 아이고 서방님, 친구에게 돈을 꾸러 간다 걱정 말라 큰 소리 탕탕 치고 호기롭게 떠나더니 이게 무슨 변이란 말입니까? 아내는 관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가난한 남편 욕을 해대었다. 살아서 그리 빈둥대며 술에 절어 사는 남편 있으나 마나지. 무에 그리 목 놓아 울 일인가?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저치한테는 차라리 잘 되었지. 언제까지 망나니 서방 뒤치다거리하며 허송세월 하는 것보단 낫지. 아, 내가 이리 못난 지압이었던가. 수군대는 인파를 뚫고 들어간 남편은 넋이 나가 관짝을 부둥켜 안고 설게 울며 못난 지압이라도 애통해야 하는 아내를 보니 고마움이 앞섰다. 이보게, 나는 이렇게 살아있네. 울지 마시게. 아이고 서방님, 살아서 돌아오셔야지. 이리 혼이 되어 나타났소. 얼마나 원통하면 홀령이 되어 이리 구천을 떠돈단 말이오. 아내는 울며 불며 남편을 붙잡고 한탄했다. 이보게, 정신 차리시게. 날세. 자네 서방이 살아서 돌아왔단 말일세. 아내는 남편과 한참을 더 옥신각신하다가 그제야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걸 알았다. 아이고 서방님, 어찌 이리 저를 애달프게 하시었소. 그럼 저 관짝엔 누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오. 구구절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얘기해야 하건만
남편은 뭐 하나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모른다 시침을 떼며 뭉그적거렸다. 아마도 평양감사 친구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친구가 아니며 자신의 진정한 친구는 진작에 죽었다는 뜻으로 관을 보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었다.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멀리서 찾아간 친구를 내치고 멀쩡한 남의 서방을 죽었다 관짝을 보낸 연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서방님의 친우요 평양감사라 하나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아내는 씩씩거리며 관짝문을 뜯어냈다. 에그머니나? 왜 그러시오? 글쎄 평양감사 친구가 보낸 관짝 안에는 돈과 포목이 차고 넘치도록 들어있었다. 그 위에는 서신도 하나 들어있어 얼른 펼쳐보았다. 이복의 친구, 나를 찾아오는 마음먹기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얼굴도 제대로 맞대지 않고 문전박대 당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분했을까. 이번 일은 자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 내가 꾸민 계략일세. 부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가정을 중히 여기고 술과 어여쁜 자태에 현혹되지 말길 진심으로 바라네. 고맙네, 고마우이. 가난한 친구는 친우의 큰 뜻을 알고 가슴 깊이 뉘우쳤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받은 돈으로 전답을 사들여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남은 평생 자신의 처밖에 몰랐다 한다. 옛날 어느 한 고을에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풍년이라 곡식이 차고 넘치니 동네 민심도 좋고 자녀를 유복하게 많이 낳아도 배 골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 고을 사람들이 이른 봄부터 애써 일구어 놓은 농작물을 가을에 걷어들일 때가 되면 반반하게 모두 짓뭉개 놓았다. 그 후부터 해마다 8월 보름날이 되면 괴물이 나타나 곡식을 해치니 동네 사람들은 손맥이 풀려 일을 못했고 농사는 해마다 흉년이 드니 견디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어찌할까 노심초사였다. 촌장님, 계속 이리 손 놓고 괴물에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 동네를 떠나야 할 판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굿이라도 하던 점이라도 보던 어찌하여 평온하던 우리 고을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 대로 촌장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정성으로 빌며 흉년이 드는 연유를 묻고 계책을 구하였다. 당신네 마을 앞에 큰 늪이 있지 않소? 예, 있수다. 그 늪에는 천년 묵은 이묵이란 놈이 있는데 하늘의 용수를 얻지 못해 용이 되지 못하여 인간 세상에 나와서 해를 끼치는 거요. 그렇다면 무슨 방도가 없겠소? 방도가 있긴 한데 사람이 살자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일단 알려주면 돌아가서 사람들과 상의해 보겠수다. 해마다 8월 보름날 아침에 15살 나는 처녀를 정수의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제상을 차려 늪가에 가 제를 지내게 하면 이묵이란 놈이 그 해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해만 어기면 또 해를 끼치게 될 거요. 마을로 돌아온 촌장은 무당이 한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다. 아무리 마을을 위해서라고 한들 우리들 중에 누가 딸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소? 차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처녀를 사오는 게 어떻소? 촌장의 말에 일리 있다 의견을 모은 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돈을 내고 듬직한 장정 5을 뽑아 모은 돈을 건네주었다. 장정 5은 제를 지낼 처녀를 구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없이 살아도 어찌 15년을 낳고 키운 딸을 제사에 바치라 돈을 받고 팔 수 있으랴. 가는 곳마다 번번이 허탕이었다. 그러다 어느 한 고을에 다다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데 여러 자식들이 한 집에 오글오글 모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밥때가 되었건만 찬을 준비하는 기색도 없고 어린아이는 배고파
앙앙 울어댈 뿐이었다. 이보시오 주인님, 자식 중에 여자애 하나를 팔지 않겠소? 우리 동네에 해마다 흉년이라 제를 올려야 하는데 어린 처녀가 필요해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하오만. 예끼 이런 무례한을 봤나. 썩 물러가시오. 내 아무리 궁한들 내 자식을 돈 주고 팔아넘길 소냐. 서슬퍼런 주인의 기세에 장정들은 더 이상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 여기도 글렀다 생각이 들어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며 동네 어귀를 벗어나는데 어떤 여자애가 헐레벌떡 따라오며 소리쳤다. 저기 가시는 손님네들 잠깐 서주세요.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의 그 가난한 집에 우는 아기를 업고 있던 소녀였다. 무슨 일이냐? 여자애를 돈을 주고 사신다 하니 저도 될는지요? 그렇다만 너 정도면 제를 올리기 딱이다. 그럼 얼마를 주시는 건가요? 왜? 아비가 보내서 온 게냐? 아니옵니다. 제 아비가 알면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 하실 일이나 제가 몰래 따라 나온 겁니다. 이 한 몸 희생하여 우리 가족 배골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소녀의 말을 들은 장정들은 기가 찼다. 아비가 딸 자식을 팔겠다 해도 울며 불며 가기 싫다 드러누울 판인데 가족을 위해 스스로 따라가겠다니 일동은 감복하여 마음이 뭉근하였다. 그러나 감동은 감동일 뿐 그 소녀의 사장이 딱하지만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죄를 지내야 하니 어쩌겠는가. 얘야, 그럼 집으로 같이 돌아가 아비에게 천냥을 주고 길을 떠나자꾸나. 아니 됩니다. 그리 되면 아비가 저를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저에게 천장을 주시면 집에 몰래 가져다 놓고 다시 여기로 오겠나이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있겠나이까? 그래, 믿다마다. 옛말에 효자는 많이 들어봤어도 너만큼 기특한 효녀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구나. 여기 천냥에 천냥을 더 얹어 틀림없는 2,000냥이다. 장정들은 의논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처녀에게 모두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처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장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떠나기 전 집 있는 곳을 향해 3번 절하고는 발길을 돌려 장정들과 함께 마을을 벗어났다. 드디어 8월 보름날이 되어 동네 사람들은 소녀를 정수에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늪가로 데려갔다. 소녀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굵은 눈물이 후두둑 쉴 새 없이 떨어졌으나 끝끝내 울음소리는 속으로 삼켰다. 늪가에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소녀는 자기 집 쪽으로 돌아서서 합장하고 3번 절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고 소녀의 불효를 용서하옵소서. 귀여운 동생들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의좋게 잘 지내렴. 그 말을 듣고 제를 올리기 위해 모여든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소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우리 집 사람들을 살려주신 여러분의 은혜에 백골난망하오니 부귀영화를 누리소서. 그러고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늪가에 뛰어들 채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하더니 번쩍하고 큰 번개가 늪을 사정없이 내리치니 늪의 물은 높이 솟구치고 뒤집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처녀는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 혼비백산하여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이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하늘이 개고 맑아지더니 늪에는 큰 이무기가 둥둥 떠 있었다. 굵기가 몇천 년 묵은 나무보다 굵고 길이는 끝간데 없는 거대한 이무기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모두 어안이 봉봉하여 눈만 껌뻑거리는 가운데 촌장이 무당을 돌아보며 물었다. 소녀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하늘님이 벼락신에게 명하여 이무기를 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 소녀는 다시 한번 진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님에게 절하였다. 마을을 괴롭히던 이무기가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은 소녀를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다. 그리하여 이 고을은 다시 풍년이 들었고 대대손손 이무기와 효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한다. 한 시골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흰소리를 밥 먹듯 하면서 머슴들을 뼈 빠지게 부려먹었다. 어찌나 심보가 고약한지 일은 죽도록 시켜 먹으면서도 밥은 제대로 주지 않아 머슴살이 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겨릅대처럼 비쩍 마르고 그 집에서는 웃음 한 자락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또한 양반은 부리는 하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누구든 눈에 보이는 이마다 트집을 잡고 괄시하니 하루도 조용히 지나치는 날이 없었다. 한편 이리저리 각시를 찾아 팔도를 떠돌던 총각이 이 고을로 흘러들어와 부자 양반 집 앞을 지나쳐 가는데 웬 안악이 엉엉 울며 광주리를 이고 호미를 들고 나왔다. 아니, 이 새벽부터 눈물을 달고 어딜 가는 게요? 주인댁 돌밭을 일구러 갑니다. 소를 써야지. 여린 안악이 어찌 돌밭을 일군단 말이오. 주인은 일하는 모습을 소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다오. 그래? 힘들고 가기 싫어 눈물바람이오? 그게 아닙니다. 내 어린 자식이 하나 있는데 몇 날 며칠 돌밭을 같이 일구다 병이 났지요. 일은 소처럼 하는데 밥은 쥐꼬리만큼 주니 어른도 버티기 힘든데 어린애가 어찌 병이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이 집에 머슴이기 전에 어미로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밥 한 숟가락 더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오늘 하루만 아픈 아이 옆에서 돌봐주고 싶다 해도 일하기 싫어 수쓰지 말라며 이른 새벽부터 일이 쫓겨나다시피 하니 어미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안악은 울먹거리며 새벽 찬바람 가르며 서둘러 일하러 떠났다. 정해진 일을 못 끝내면 게으름 피웠다고 주인이 경을 친다는 것이다. 과연 소문대로였다. 총각이 이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부자 양반에 대해 들리는 소문은 지나가는 개도 그 집 앞은 돌아가고 그 양반이 앉은 자리엔 풀도 안 날 정도로 독한 놈이라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다니며 심보 고약하다는 양반네들 많이 보았지만은 단연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네, 부자 양반 고약한 심보를 떼어 주어야겠다. 총각은 결심한 듯 눈을 빛내더니 부자 양반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마당에는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머슴들이 일어나 분주했다. 예끼 이놈아, 그리에서 언제 다 끝내겠느냐? 야무지게 일을 하고 있는 머슴을 보고도 타박을 늘어놓던 양반이 집으로 들어서는 낯선 사내를 보고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쏘아붙였다. 넌 누구냐? 먹고 살기 힘들어 이 댁에서 머슴살이 좀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럼 못하고 섰느냐? 밥이라도 한술 얻어먹으려면 얼른 지게를 지고 저것들을 따라 나서거라. 부자 양반이 보아하니 굴러 들어온 사내는 장신의 체격도 우람하여 집에서 부리는 다른 머슴들보다 일을 배로 시킬 수 있겠다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렇게 총각은 고약한 부자 양반 밑에서 머슴일을 하기 위해 제발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 지게에 나무를 지고 집에 들어서자 부자는 삿대질하면서 이 빌어먹다 오그라질 녀석아, 새파란 나이에 고까진 나무를 해온단 말이냐? 네 덩치가 아깝다. 나는 젊어서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하루에 수백 리씩 걸었다. 하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양반의 욕설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총각은 태연히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저녁은 주먹밥 한 덩이를 주는데 총각에게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양이었다. 과연 새벽에 울며 일을 나가던 안악네의 말대로였다. 그제야 총각은 안악의 아이는 어찌 되었나 걱정되어 찾아가니 웬 관연한 처녀가 안악과 함께 있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개똥이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밭에서 종일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아씨가 매번 일이 보살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고맙다니 당치도 않네. 오히려 내가 매번 미안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버님께 사람을 모질게 대하면 아니 된다 말씀드려도 도통 듣지를 않으시니.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니 부자 양반의 여식이 아이를 돌봐주어 한시름 던 모양이었다. 아비는 몰인정하고 신부가 고약한데 딸은 딴 데서 났나? 아비와는 달리 어찌 저리 심성이 고운가? 마음씨만큼 자태도 아름다워 가히 총각이 찾아 헤매던 신부감으로 손색이 없었다. 총각은 부자 양반을 혼내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인집 딸과 혼인도 하여야겠다 마음먹었다. 또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 총각 머슴이 지게에 쌀을 지고 장보러 나가는데 어느새 부자 양반이 다가와 또 참견이었다. 옛다. 기왕 다녀오려면 쌀가마를 3개씩은 지고 가야지 하며 총각의 지게에 쌀가마를 하나 더 올려놓았다. 아이쿠. 갑작스러운 무게에 총각이 휘청하자 이번에도 양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 등신 같은 녀석아, 하루에 3끼 배불리 처먹었으면서 그따위로 일한단 말이냐? 나는 젊었을 때 범도 몇 마리 때려잡았다 하고 욕설을 해댔다. 그리 욕을 먹어도 총각은 아무 대꾸 없이 낑낑거리며 장으로 갔다. 그런데 저녁 어스름에 집으로 돌아온 총각이 시물시물 웃으며 주인 양반에게 아뢰었다. 주인님, 글쎄 오늘 장에 가니까 고을 원님이 포고문을 내붙였겠지요? 글도 모르는 까막눈인 놈이? 그래서 남들에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았습죠. 내용인즉 어저께 시퍼런 대낮에 호랑이 2마리가 장거리에 달려들어 사람을 물어갔다면서 이제 범을 잡는 사람에게는 3천금을 하사한다 하니 이 좋은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른 관하로 가서 원님에게 우리 주인님이 범을 여러 마리 때려잡았다 큰 소리 떵떵 치는데 2마리는 1도 아니라 아래고 왔습니다. 무엇이라? 그러자 수심 가득하던 원님의 얼굴이 활짝 펴며 조만간 주인님을 모시러 오겠다 하더이다. 이런 변이 있나? 야 이놈아, 범은커녕 닭 1마리도 못 잡아본 내가 무슨 수로 범을 2마리나 상대한단 말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저한테 이 등신 같은 놈아, 나는 네 나이 때 범도 여러 때려잡았다. 너는 어찌 힘을 그것밖에 못 쓰느냐 하고 역정을 내셨잖습니까? 그건 네가 못마땅해서 내가 성을 낸 것일 뿐 이 고을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범을 본 적도 없는 내가 어찌 범을 때려잡는단 말이냐?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머슴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원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어찌 농이라며 없던 일로 할 수 있겠는가. 욕심 많은 부자 양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나 저제나 원님이 오시길 기다리며 머리 싸매고 누웠는데 총각 머슴이 찾아왔다. 주인님, 어찌 이리 몸져 누우셨습니까? 몰라 그러느냐?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저 목을 내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부자 양감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총각 머슴을 재촉하였다. 주인님 대신 제가 범 2마리를 잡아 원님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인님의 목숨도 살리고 체면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야 하다만 니깐 놈이 무슨 수로? 수는 있으니 저만 믿으십시오. 단 제가 범을 잡아오면 아씨와 혼인을 시켜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네. 사위로 삼고 말고. 다음 날 화를 메고 집을 나간 총각 머슴은 과연 빈말이 아니었는지 관아 포졸들을 끌고 산으로 들어가 범 2마리를 잡아왔다. 그걸 본 주인 영감은 송골이 묘연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리 뭐라고 구박을 해도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팔푼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수틀리다 자신을 어찌하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총각 모습을 보고 주인은 아이고 우리 사위 어서 오게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가며 맞았다. 주인 딸도 기계 넘치는 총각 모습이 싫지 않았다. 둘은 혼인을 하여 자녀도 많이 낳고 아랫사람을 부리는데도 정과 덕으로서 다스리니 고을에는 인심 좋은 부부라 소문이 났다. 그 후로도 주인 양반이 재벌은 못 버리고 머슴들에게 고약하게 굴라치면 장인어른 범 잡으러 가시렵니까? 하며 사위가 나타나니 머슴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그저 헛기침만 해대었다. 결국에는 부자 양반도 하인들을 박하게 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며 잘 살았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